네, 유한타증권 유동근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 금요일. 금요일이네요. 네. 예. 그 12월 증시가 이제 좀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좀 그동안에 봤던 거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FOMC만 있으면 네. 제대로 뒤통수 얻어맞죠, 그죠? 네. 지금 9월달에 같이 했었고 11월달에 네. 이번에 이제 12월달 저는 참가를 못했지만 여전히 미팅만 하고 나면 파웰은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리 부분에 있어서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가 있죠. 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만약에 금리가 1% 더 올라가면 고점이 예상보다 더 높으면 시장은 항상 리액션을 하는데 그게 S&P 기준으로서 10%가 좀 넘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12.5%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포인트입니다. 그걸 또 한국 시장으로 연결시키면 한국 증시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440포인트니까 거의 20% 가까이 1%포인트가 영향을 미칩니다. 1%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얻어맞았던 거는 훨씬 더 셌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9월 달에 그 금리의 고점을 뭐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냐면 3.75에서 4.0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5%가 나왔어요. 4.75에서 5. 그렇죠. 그러니까 1%포인트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에 저점이 S&P 기준으로서 3,500포인트가 깨졌었고 거의 나스닥은 10,000포인트 근처까지 갔었었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또 이제 왔었을 때는 그 5.25 정도까지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0.5%포인트 또 올렸어요. 그래서 또 조금 얻어맞긴 했지만 그 강도가 좀 약해졌죠. 근데 이제 이번에 12월 달에 또 나왔는데 또 고점을 5.75까지 올렸어요. 많이 올렸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평균값은 5.1이니까 올린 폭은 그것보다 조금 그 9월 달보다는 덜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1%포인트가 S&P 기준으로서 10% 이상이고 나스닥 기준으로서 12.5%니까 어제 나스닥이 3% 이상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는 점점 더 덜해진다고 믿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타이밍상 보면은 지금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금 오늘 금요일 날 다가오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매크로를 가지고 금리를 가지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어제 또 빠진 이유는 금리는 사실 안 올랐잖아요. 근데 소비 관련해서 숫자가 안 좋으니까 그럼 경기 침체 왔다. 이런 식이고 미 연준이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은 없는 게 아니냐, 하드 랜딩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우선 좀 짚어보고요. 근데 이건 사실 자꾸 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우리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는 거고 금리가 예상보다 높을 거고 계속 매크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업종이나 종목 투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알파 전략입니다. 보통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시장 방향성에 상관없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알파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제 시장 그렇게 빠졌는데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플레이션 쪽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PPI 쪽.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0.3% 전달 대비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는 0.2였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참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이 근원 PPI가 전달 대비해서 0.4%나 올랐다. 곱하기 12 하면 4.8이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심지어는 공급 쪽에서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더 좀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부분이
10월달 임금 상승률이에요. 10월달 임금 상승률이 저희는 좀 떨어지길 바랬는데 네.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거의 6%대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이 6% 상승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3%대로 떨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임금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 연준도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인플레이션 숫자, 즉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근원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CPI 쪽이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괜찮아요. 네. 보시면은 예상치가 7.3이었는데 7.1%가 나왔고요. 근원은 6.1% 예상치인데 6% 나왔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밑에 있는 글들인데 전달 대비 0.1%밖에 상승 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근원이 전달 대비해서 0.2%입니다. 네. 곱하기 12하면 1.2%죠. 곱하기 12하면 2.4%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뒤에 만약 이런 추세로 간다면 1년 뒤에는 어쨌든 미 연준이 말하고 있는 2%대를 보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내년 하반기에. 근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장이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 이제 얘기했어요. 절대 안 되는데. 네, 예. 대담하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게 보면은 여기 패트리치 그러니까 5%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유지시킬 거냐 이겁니다. 네. 그죠? 보시면은 이제 언제까지죠? 내년 말까지는 안 움직인다. 예. 예. 그리고 근데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네. 2024년 3월 달 되면 1% 떨어뜨리고 6월이 되면 2%포인트나 떨어뜨린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예. 계속 유지를 시키면 네.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2%냐 떨어뜨리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감당 가능한 금리, 미 연준의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라는 것을 백트래킹을 해서 돌려보면 저희는 계속 얘기하는 게 장기적인 숫자는 3.25에서 3.5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3.5 밑에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언젠가는 앞으로 2년 안에는 미국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틀렸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 30년 만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가 높아지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는 현저하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우리나라는 3년이면 다 올라가지만 얘네들은 30년 걸려서 다 네, 올라가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높게 유지시켰을 경우에 재정 적자 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작년에 0%에서 0.5% 수준에서 올해에 3.5%로 올리게 되면 이자 비용만 뭐 거의 GDP의 4%가 늘어납니다. 국채 이자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바뀐다면. 네, 예. 근데 이제 3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고착화돼 버리면 그만큼 미국의 정부의 어떤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2025년까지 3%로 떨어뜨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25에서 3.5 정도가 평균값이라면 언젠간 떨어뜨려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시장을 들여다볼 때 도대체 5%를 집어넣고 적정 가치를 구해야 되냐 아니면 3.5%를 넣고 네. 적정 가치를 구해야 되냐 이 논란인 거지. 네. 근데 지금 시장의 리액션은 5.75 꼭지 하나씩 있었으니까 요걸 집어넣고 걱정하는 건가 이겁니다. 이 차이인데 언젠가는 어쨌든 3.25에서 3.5% 수준에서 적정 가치가 형성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좀 딴 얘기인데요. 네. 저거 이제 5%까지 올려놓으면 네. 앞으로 3, 4년 내에 저거 내려야 되는데 저거 내리면 다시 0%까지 갈까요? 제로금리 수준까지. 네, 다시. 그거는 뭘 봐야 되냐? 네.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업률이 아니고요. 네. 임금 상승률이에요. 그런가요? 임금 상승률이 3%대다. 네. 지금처럼 6%가 아니라 네. 그러면 3%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임금 상승률이 5, 6%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3.5%까지 떨어뜨리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임금이 얼마나 상승을 하느냐. 그러니까 공급 쪽 차질에 의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아니라 수요에 따른 네. 인플레이션 영향이 중요하겠죠. 그렇네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 올라간 부분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요번에 많이 잘랐잖아요, 사람들. 네. 예,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네. 아마도 3%대로 수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안에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그래도 내년도에는 3% 초반까지는 못하더라도 3%짜리를 보는 그런 인플레이션 숫자를 내년 하반기에 본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단기로 지급하는 돈이 좀 많았다는 뜻일까요? 그렇겠죠. 네, 퇴직할 때 퇴직하면서 네. 뭐 최근에 뭐 기억하시지만 메타버스도 사람 많이 자르고 네.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이 사람들을 많이 자르고 있고 또 뭐 벤처 기업들 네. 요즘에 많이 힘든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물가와 인플레이션 미연준 이게 대충 이제 숫자는 아시겠죠? 네. 임금 상승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미연준 금리.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5% 이상까지 올리는 게 거의 맥시멈이다 생각하는 네. 거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 그리고 장기적인 적정 가치는 얼마냐 말씀드린 대로 3.25에서 3.5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이제 시장을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죠. 네. 그러니까 5%를 올려놓으면은 적정한 금리보다 훨씬 더 높게 올려놨기 때문에 네. 그만큼 경기 둔화를 자극하는 거고 네. 그 경기 둔화가 얼마나 세게 들어올 거냐 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수준의 요번에 소매 판매가 나와버린 거죠. 네.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 봐라 이건 진짜 경기 침체 벌써 왔네 뭐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흔들렸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경기 침체를 보는 시그널들에 있어서의 어떤 숫자들을 봐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여전히 저희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16개월 뒤에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기간은 16개월 정도 될 거다. 짧았을 때는 10개월인데 네. 그러면 10개월이면 내년 9월이면 경기 침체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내년 9월 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 전에는 올라갈지 몰라도.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평균값은 16개월이니까 내년 상반기 말입니다. 네. 그래서 대충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판단하는 거는 뭐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행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일어났었을 때 증시는 저점을 형성하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네. 1950년부터 2022년 사이에 11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있으면서 경기 침체 기간에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케이스가 10번입니다. 네. 그럼 11번 중에서 10번이니까 만약에 내년 예를 들어서 10월 달, 9월 달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그때부터 10개월의 기간이 경기 침체 기간이에요. 평균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length of recession이라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길이가 10개월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9월부터 네. 그 다음에 7월까지 어느 그 기간 안에 바닥을 찍어요.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빠져나오기 전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바닥을 찍고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그 구간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봤던 지난 10월 16일이었나요? 17일이었나요? 바닥보다 더 낮은 바닥이 그 구간에 나오는 게 아니냐. 네. 자, 이런 걱정을 지금 미리 하고 네, 있는 네. 케이스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판단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번에 파웰 의장이 얘기했던 그 소프트 랜딩, 네. 연착륙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 0.5%, 내년도 0.5%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12% 정도는 나오고요. 네. 그리고 예금 증가율이 이제 떨어져서 마이너스 1.34%니까 94년, 95년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예금이 더 빠지느냐 아니면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만약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계산을 하면 이제 요때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94년 바닥 네. 보시면 이제 이게 예대율인데 네. 대출 대비에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해줬느냐입니다. 네. 보시면은 81%가 바닥이었죠. 네. 그리고 고점의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날 때까지 99.54%니까 얼마나 올랐죠?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요 기간에는 시장이 상승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59.4에서 67.42까지 올랐으니까 8%포인트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대율이 높아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거다. 예대율이 높으면 끝인 거죠. 높아지는 동안에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꼭지를 찍고
그러면 그때부터 폭락장이 올 수 있는 거죠. 꼭지를 찍고 내려올 때 나쁜 것이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77.14%가 코로나19 터지기 전이었고요. 요때가 이제 폭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대출 증가율이 계속 두 자릿수가 유지가 되면 그거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대출이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데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낮게 1%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은행은 또 기업할 때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빌려주고.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숫자의 이 움직임 폭이 바닥에서 고점까지 가는 거에 한 지금 20%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희는 요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77%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걱정을 하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 또 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자꾸 걱정하는 이유가 은행권의 펀더멘탈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여기에 이 숫자가 지금 자기자본 티어1 비율인데 2, 4분기에 14.9%였는데 3, 4분기에 13.4%입니다. 그러면 1.5%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몸살이기가 들어가냐. 여기 보시면은 2010년 1, 4분기가 11%대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8%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10%, 11%, 8%와 비교했었을 때 지금 13.4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유지를 시키는 경우로 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가 당장은 일어나지는 않고 2024년 정도에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출이 늘어나면 티어1 자본이 그냥 계산상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 어느 만큼의 비중을 정부채를 들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대출로 가는 거니까 그만큼 위험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성 높은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BISP이 떨어집니다. 아직도 13%면은 여유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은행권에서는 연체율을 봅니다. 그러니까 연체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우리는 대출 못 해줘. 이 고객분들이 지금 펀더멘탈이 많이 깨져 있어. 우리 이건 못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수준을 봤었을 때 신용카드와 가계대출은 올라왔어요. 좀 2%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평균값의 연체율은 1.2%입니다. 이건 뭐 역대 최저치 수준에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숫자가 여기 보시면은 회색 선들이 다 경기 침체잖아요. 전체 연체율 빨간 선 여기 보시면 요게 빨간 선들인데 보시면 3% 이상이에요. 그죠? 지금 1.2%라는 거죠. 그러면은 3%까지 올라가는데 당장 올라가지 않을 거고 아마 2024년쯤 되면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몸살이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정리해 보면 크레딧 시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봤어요. 인플레이션 금리 관련된 쪽,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쪽.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5% 유지되고 계속 그러면 어쨌든 경기가 확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기업 실적이 중요해지는 거고 이렇게 기업 실적이 지금 요 정도 수준일 때는 막 지수가 막 급등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중요해집니다. 숫자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어쨌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의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시장은 2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랬으니 즉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많이 반영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보시면은 2023년의 매출 증가율의 높은 숫자들을 보여주는 업종들 보시면 이제 금융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니까 임의 소비재. 요거는 전기차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산업재, 통신 서비스, 5G 뭐 이런 것들 들어갈 거고요. IT 그리고 이제 소비 그리고 나서 S&P 500 전체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보고 있으면은 매출이 높다라는 거. 우리가 저희가 전에 보여드렸듯이 PBR이 높을 때 ROE와 성장률이 높으면 PBR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죠. 여태까지는 금리 부분이 분모에 있으니까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수록 PBR 떨어졌고요. 근데 이제 그거 올라가는 폭이 0에서 5%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영향을 이미 많이 받았고 그 5%에서 5.1
이거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네. 앞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쪽은 여전히 ROE, 자기자본이익률, 네. 성장률. 네. 그 성장률이 매출 증가율과 EPS 증가율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 여기 매출 증가율이 높은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에 이 순이익 마진에 대해서 너무 높게 잡고 있어요. 아까 매출 증가율 3.3%라고 그랬잖아요. 평균값이. 3.3%는 올해의 증가율 보면 11% 가까이 돼요. 그러면 매출이 11%에서 3.3%로 뚝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하드랜딩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매출은 GDP 성장률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익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죠? 못 올라가요. 네. 예, 오히려 이익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마진을 너무 높게 잡고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거는 12%에서 뭐 11.9%, 11.8%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출은 오히려 저희는 3.3은 아니고 소프트 랜딩이려면 뭐 절반 정도 수준 떨어지는 것까지는 용납. 네. 즉 11%에서 뭐 5, 6%까지 떨어지는 정도. 대신에 매출이 5, 6% 정도 늘어나는데 이익이 5% 늘어나는 건 마진이 축소가 되지 않는 거고요. 오히려 마진이 축소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익은 0%. 아니면 조금 더 빠진다면 뭐 마이너스 5% 정도. 과거에 경기가 좀 안 좋아졌었을 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었었던 2019년 네. 뭐 또 2016년 요럴 때 보시면은 EPS가 하락을 했는데 그 폭이 1%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코로나19 때는 네. 마이너스 20%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그 조정, 성장률이 떨어진다면 이익 증가율은 0%고 매출 증가율은 5, 6%. 그러면 마진은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그런데 그냥 CPI만 줄어도 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익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년 환경에.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게 마진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애널리스트들이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 애널리스트가 계속해서 지금 S&P 500의 업종별 그 경기 민감 쪽을 들여다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아무튼 많이 안 좋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 2% 정도고요. 괜찮으면 플러스 1, 2%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신재생 얘기로 마무리해 주신다고 그렇죠. 했는데 빠르게 가볼까요? 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전에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나의 업종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20% 정도를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요. 이 안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뽑아보면 네. 제가 좀 많이 들고 있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네, 네. 네. 그냥 좀 종목을 보실 때 항상 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중요한 차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전력 소비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5G로 넘어가던 자율주행이 일어나던 아니면 뭐 메타버스가 일어나던 뭐 어쨌든 간에 뭐든 간에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전력 소비가 늘어나요. 네.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그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네. 물론 천연가스의 비중은 좀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데 특히 지금 이 노란색 선인 옅은 노란색 선인 솔라 PV, 그러니까 태양광 쪽이 2026년이 지나면 2026년이 되면 네. 앞으로 한 3, 4년 뒤에 이쪽의 전력의 가장 공급이 커진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나스닥이 3% 정도 네, 빠졌죠. 그런데 중국 쪽 그 태양광은 오히려 플러스였고요. 네.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이제 종목을 띄워드리면 중국이 제일 위로 올라오고요. 네. 그 다음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이 일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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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 일본이고요
우리나라도 올라옵니다. 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중국, 미국, 우리나라를 세 개를 네. 잘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서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20% 정도 투자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유동건 본부장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